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국어의 표기법, 그 중에서 종성표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성이라고 하면은요, 현대도 똑같죠.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하나의 음절을 세 단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초성은 기역, 중성은 아, 그 다음에 종성은 이응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죠. 자, 이때 중세 때는 이 종성 부분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써라 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을 그냥 가져왔어요. 여기 있는 한자 같은 경우는 전혀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 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 자, 이 부분만 봐주시면 됩니다. 종성은 기역, 이응,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리을의 8자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팔종성법의 내용입니다. 팔종성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뭐랑 다르냐면 현대 국어의 종성 표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종성법을 공부할 때 첫 번째는요, 현대 종성 표기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팔종성법을 규정해 놨지만 언어는 어떤 수학적, 과학적 공식이 아니라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예외적 표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팔종성법을 자세히 보면 이 이응 같은 경우는요, 현재는 지금 그냥 이응 하나만 있지만 여기 꼭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옛 이응입니다. 이건 음가가 있는 이응이고요. 강에서 앙이라는 또 유설 마찰음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현대 종성법이라고 하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외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런 식으로 우리가 7자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현대에는 없는 무엇이 있다? 시옷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에는요, 곧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곧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중세 때는 곧과 곧은 다른 발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구별됐다는 거. 그래서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변별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음가가 다르기 때문에 8자만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이 디귿과 시읒이 발음이 변별되었다. 이거 분명히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예시에 이화가 지금 벚꽃을 얘기하죠. 벚꽃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현대 발음이랑 비슷합니다. 뱃꽃과 호피는 이제 가죽이에요. 가죽이고 이 여기는 엿은 뭐냐면 여우의 가죽이라는 것입니다. 여우 갓은 가죽을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시옷자로 통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옷과 예전에 쓰인 반치음이라고 이 시옷의 울림 소리가 있었습니다. 즈 우리가 주 할 때 그런 발음과 비슷한 음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벚꽃 또는 여드 갓 이런 식으로 통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 표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 초기 문헌이 용비어천가가 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서의 예문이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인 청강지곡이라는 두 가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헌들을 보다 보면요, 이 눈에 띄는 글자가 바로 뭐냐면 곧, 만나, 낮, 조건을 높고와 같은 표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중세국어는
표음주의에 의한 표기이기 때문에 소리나는 대로만 써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팔종성에 위배되잖아요. 예를 들어 시옷으로 써야 될 걸 지읒으로 썼거나 디귿이 티읒으로 썼거나 치읒, 피읒 모두 팔종성법의 어떤 표기? 예외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기법은 아무래도 세종 개인이 추구했던 예외적인 표기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문헌이나 예문을 공부할 때 선생님 무조건 팔종성법에 의한 건데 왜 여기 표기는 이렇게 다른 것이 나오나요? 라고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죠. 그 경우는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이 출저인 경우에는 여기서 예외적 표기가 많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표기 원리는 표음주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옅스각 같은 경우도 이 반치음이 당연히 시옷으로 표기가 될 수 있는데요. 15세기 정도 보면은 음절 말에 이런 표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팔종성 외에 예외적 표기로 반치음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절만 위치에서 실제로의 반치음의 발음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기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반치음까지 여기 팔종성법에 더해서 구종성법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법에서 배우는 내용은 당연히 팔종성법이 원칙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기법들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때는 팔종성법이지만 예외적 표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반치음뿐만 아니라요. 겹받침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외적인 표기입니다. 원래 팔종성법만 허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겹받침이 나오는 것도 예외적인 표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팔종성법의 예외적 표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표의주의 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런 예외적 표기는 표음주의를 따르고 있지 않고 원래 형태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표의주의 표기는 또 다른 말로 음소대로 발음하되 형태를 우선시 여겼다 해서 형태음소적 표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 이거 한번 심화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팔종성법에 대한 개념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